자,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이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사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요거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제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니까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상법뿐만 아니라 뭐 다른 법에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법에서는 이제 다른 선생님도 가르쳐 주시겠죠. 각 과목당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각자 선택을 하세요. 그것도 일부는 이제 상법에서만 한정이 되는 거고. 자, 오늘 우선 그 보면요. 우리 사례 문제가 이제 사실관계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가 이제 단락별로 이렇게 해갖고 각 단락 첫 번째 단락 설문일, 두 번째 단락은 설문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올해 문제 말고 그 전에는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할 거 없이 그냥 사실관계가 하나 쭉 나와 있고 그 전체 사실관계와 관련된 설문이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있었다고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처음에 이제 읽죠. 사실관계를 쭉 읽는데 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아마 많이들 그렇게 하실 텐데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거기서 바로 논점을 추출하려고 그래요. 설문 읽지도 않고 사실관계부터 읽으면서 거기서 바로 논점을 추출하려고 그래. 그리고 논점을 추출하는 방식은 그 사실관계를 읽다 보면은 그 문구에서 어떤 쟁점이라는 거를 이렇게 풍겨줘요. 문구 자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회사는 무슨 회사인데 설립일은 언제고 설립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주권 발행 중 주식 양도구나. 요게 쟁점이네. 벌써 쟁점을 거기서 추출한다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갑회사는 A라는 주주가 그 실질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A는 자기 생활비나 회사 영업자금들은 구분 없이 쓰고 있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법인격 부인 쓰라는 거구나. 그렇게 읽으면서 바로 논점을 추출을 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A 그 법인격 부인은 학설이 뭐가였지? 학설 생각하고 거기서 묻지도 질문도 안 읽어보고 해답까지 찾으려고 해. 막 거기서 학설까지 생각하고 유효설에 따르면 얘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앞부분에 약간 읽어본 사실관계에서 나와있던 그 등장인물들 간의 법률관계를 해결까지 막 하려고 하면서 읽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요. 사실관계를 읽을 때는 절대로 논점을 추출하지 마세요. 만약에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뭐가 논점으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 좀 지나고 나서 내가 요거 까먹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기면 옆에다 그냥 살짝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그건 잊으세요. 사실관계를 읽을 때는 그건 완전히 잊으시라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는 쭉 읽어보죠. 쭉 읽은 다음에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는 그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법률적인 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 마치 친구가 나한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상담 좀 하자, 하소연이나 좀 하자라고 해서 하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그 스토리가 머리에 남아 있잖아. 그리고 마치 영화를 볼 때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영화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쭉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관계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사실관계가. 쟁점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설문을 읽죠. 설문을 읽은 다음에 그 설문에 맞춰갖고 사실관계에서 사실관계 처음부터 끝까지를 머릿속에서 쫙 스캔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논점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요. 그 영화에서 보면 무슨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출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어디 감염이 돼 있을지도 모르니까 출입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은 모니터에 이렇게 사람이 잡히고 이 사람을 그 초록색 레이저로 이렇게 스캔을 쫙 하잖아요. 찡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여기서 어디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여기서 빨간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스캔이라는 건 뭐예요? 이 스캔이라는 거는 오로지 쫙 훑어보면서 그 바이러스를 찾아야겠다는 목적을 갖고 스캔이 쫙 이렇게 파란 초록색 레이저가 쭉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관계를 쭉 다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스토리가 남아있죠? 그 상태에서 설문을 읽으면 뭐 설문을 묻잖아. 뭐라고 묻잖아요. 뭐 주주총회 결의에는 유효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가라고 하면 주주총회 하자가 뭔가 이거를 찾으라는 거죠. 하자가 있는지 그걸 우선 찾으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 하자 요거를 딱 목표 지점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스캔이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삼는 것처럼. 주주총회 하자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관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쫙 스캔을 쭉 찡 하고 하는 거라고. 그럼 거기에서 하자가 있을 게 뭐가 딱딱딱 이렇게 빨간 점이 딱딱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옆에 메모지에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논점을 추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우선 그렇게 하면 이 사실관계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 자기가 논점이랑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섞여갖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논점에 관한 사실관계만 머리에 남고 그거와 관련이 없는 거는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배제하면서 읽게 돼요. 그래갖고 사실관계 다 읽었는데 이렇게 해설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라고 하면 한 학생이 저쪽에서 어디? 이런 표정으로 날 쳐다봐요. 사실관계 분명히 있는데 어디? 이러면서 날 쳐다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친 거지. 모의고사 보고 모의고사 해설 들어왔으면 한 2번, 3번을 사실관계를 읽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논점을 생각하면서 사실관계 읽잖아요. 근데 설문을 읽어보면 그걸 안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묻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 한번 내가 여기 꽂혀버리면 어떻게라도 여기다가 우겨 넣어갖고 어떻게라도 그걸 써야 돼. 내 마음이. 그러다 보면 막 그때부터는 문제를 만들기 시작해 자기가. 사실관계에 이러이러하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하면 저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면 그러그러하기 때문에 이 논점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갖고 자기가 유추해갖고 사실관계 더 만들어내. 그리고 그 만들어낸 사실관계로 에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논점을 우겨 넣어갖고 그걸 막 쓴다고요. 그리고 또 많이 써. 이런 거는 이제 답안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쓰신 문제집 해설에 봐도 그런 게 나와요. 제가 그래갖고 제 책이 밑에다가 그 각주에다가 그런 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써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또 하나 예를 드는 건데 이건 뭐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례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건 아니죠. 구체적인 건 아닌데 그냥 좀 추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반야구를 하잖아요. 반야구를 하는데 반야구 하면은 초등학교가 이 흙바닥이죠. 그때 지금은 뭐 인조잔디도 많이 깔려 있고 그런데 저희 때는 이제 흙바닥이었어요. 모래 날리고 그랬죠. 근데 반야구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반야구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베이스 될 만한 거를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죠. 그럼 뭐 책가방을 갖다 놓기도 하고 돌덩이를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걸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이걸 선을 그어야 되잖아. 근데 선은 그 양은으로 돼 있는 노란색 주전자 큰 거에다 물을 담아갖고 물을 이렇게 쭉 뿌린다고요. 물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니까 그러면. 근데 이거를 제가 압도적으로 잘했어요. 이걸 줄 긋는 거를 다른 친구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했어. 다른 친구들은 막 이쪽으로 막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가다가 저쪽이네.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가다가 삐뚤삐뚤 뭐 이런 식으로 그었는데 저는 여기서 쫙 일렬로 쫙 갔다고. 그래갖고 애들이 야 너 진짜 잘한다. 너 어떻게 하는 거냐. 차이점은 딱 하나였어요. 얘네들은 물을 뿌릴 때 물 떨어지는 데를 보면서 뛰었고요. 저는 베이스를 보고 뛰었어요. 딱 그 차이 하나야. 목적지를 보고 뛰었느냐 아니면 당장 내가 물 떨어지는 데를 보고 뛰었느냐.
그 차이 하나에서 이게 된 거라 했다고요. 사례 문제도 풀 때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런 느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논점을 추출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뭘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삐뚤삐뚤 가는 거라고요. 진짜 논점은 놓치고 가짜 논점은 나 혼자 생각한 거는 어떻게라도 우겨 넣어갖고 쓰려고 하고 삐뚤삐뚤 가는 거죠. 근데 설문을 읽고 그 설문에 맞게 설문에서 묻는 거를 찾기 위해서 스캔을 쫙 하다 보면 그러면은 딱 베이스를 보고 뛰는 거랑 똑같죠. 설문에서 묻는 거 찾아야 될 것만 딱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않고 찾죠. 스캔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쫙 스캔을 하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는 이렇고요. 이건 이제 계속 우리 그 사례 문제 앞으로 과정에서 6일 동안 하다 보면은 이건 이제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제 하다 보면 계속 반복을 할 건데 뭐 올해 문제를 제외하고 올해 변시 문제를 제외하고 그 전에 이제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다 보면 사실관계 구조가 이런 식이었어요. 구조가 이제 사실관계에서 전체적으로 한 3단락 내지 4단락 정도로 구성이 돼요. 사실관계가.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 대부분 이 회사의 현황이 나와요. 이 회사는 뭘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사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주식 보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가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쭉 나와요. 회사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뭔가 사건이 나와요. 뭐 신주 발행을 해서 뭐 이사회를 소집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주주총회를 뭐 했고 뭐 이런 거 사실관계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와 약간의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뭐 그다지 큰 관련성은 없는 두 번째 단락에서 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사건은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 첫 번째는 이제 회사의 현황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요 회사의 현황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주 구성과 주식 보유 비율, 그리고 이사 감사, 그리고 또 대표이사가 누군지, 이게 이제 특히 중요해요. 그것만 그려놓으면 한눈에 확인이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요. 제가 이제 회사법을 강의를 할 때 쓰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미니맵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 있어요. 그건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제 그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압축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이제 대표이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대표이사가 들어가고, 대표이사 뭐 갑이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사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쪽에다 이렇게 하나 띄워갖고 감사를 여기다 쓰죠. 감사. 미니맵 그릴 때는 이 감사도 이 안에 집어넣는데 요거 할 때는 제가 일부러 그냥 빼요. 왜냐하면 이사하고 감사하고 이제 구별이 좀 쉽게 되라고. 이렇게 봐가면서 써야 되니까. 저쪽에 뭐 미니맵에서 할 때야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넣긴 했었는데, 요건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는 이제 대차대조표를 그리죠. 대차대조표를 그려서 이 자본금, 여기는 자본금이 가끔 나와요. 자본금이 얼마인 회사이다. 여기 뭐 자본금 250억 원. 오늘 거 할 거에 250억 원짜리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사업부. 근데 요건 많이 안 써요. 요거만 거의 써. 자본금까지. 무슨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부 영업이 2개다. 오늘 나오는 것 중에서는 기계 부문과 섬유 부문을 하는 동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산에다가 영업을 기계 부문, 섬유 부문 뭐 이렇게 하기도 되고, 뭐 이건 따로 띄어서 해도 돼요.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죠. 갑이 40%, 을이 30%. 뭐 이런 식으로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얘네들 중에서 주주 명부에 어떻게 기재돼 있나 하면 주주 명부 이렇게 해갖고, 실제 주식 보유 비율은 이렇지만 주주 명부에는 뭐 어떻다. 예를 들어서 갑
을이 실제 주주인데 지금 명의계사를 안 해갖고 K라는 사람이 아직 주주로 등재가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건 좀 체크를 해놔야죠. 이거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좀 같지 않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의 현황을 요 그림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그려놔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읽다 보면은 날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날짜나 몇 월 며칠 뭐 했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써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활용도는 크지 않아. 요거만큼 크진 않아요. 날짜별로 써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처음에 사실관계를 쫙 읽었을 때 전체적인 스토리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사실 요거는 그렇게 크게 쓰이지는 않는데, 요걸 써놓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요걸 안 써놓으면 논점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뭐가 진행이 됐는데 요걸 모르면은 논점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회사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갖고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에 명시적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처음에 회사 설립일로부터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요 얘기만 나오고 한참 뒤에 한 3번째 단락가갖고 주주 갑은 몇 월 며칠 주식을 양도했다. 이렇게 나오면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 이거를 논점을 캐치해내고 보면은 그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6개월 이게 지났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날짜별로 이걸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실관계 쭉 사실관계 읽으면서 이건 글이죠. 그리고 사실관계 읽으면서 이것도 살짝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빠르게 스토리. 영화 보고 나면은 영화 다 보고 난 다음에 한번 무슨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생각하는데 시간 길게 안 걸리잖아요. 5초 10초면 끝나잖아. 물론 장면 하나하나를 다 리마인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 줄거리만 생각하려면 시간 금방 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설문 읽고 거기에 맞는 거를 리마인드도 하면서 사실관계에서 이제 찾는 거죠. 보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를 드리는 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논점 잡기 시작하죠. 목차 쓰기 시작하죠. 메모지에다가 목차 이렇게 다 써놓고 사안을 해결해갖고 간략하게 결론 이렇게 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써요. 답안 다 써. 그 다음에 쓰면서 중간중간 소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사안 해결 그래갖고 그 설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낼 때, 그때는 반드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쓰세요. 문제를.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설문을 읽어보고 이거 쟁점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결론 내야지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설문 내용을 살짝 잊어먹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설문이 대략 뭐였는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뭐였는가 기억을 못 해갖고 약간 엉뚱한 해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주주총회의 효력이 어떤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주총회 효력이 어떤가? 그러면은 주주총회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주주총회 효력이 어떤가 물었더니 주주총회 하자가 뭐 있냐를 찾아야겠군. 그리고 주주총회 하자가 절차상 하자인지 내용상 하자인지 보고 절차상 하자인 경우에 취소 사유인지 부존재 사유인지 좀 봐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쓰죠. 다 쓰고 나서 사안의 해결 이렇게 했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주주 B에게 소득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그리고 의결권이 없는 아무개가 의결권을 행사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다. 그리고 그 하자는 그 전체 주주 중에 주식 중에 3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이렇게 해놓고 끝나요. 그런 답안이 모의고사 답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학원 선생님이 써놓은 책에도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유효한가
효력이 어떠한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면 주청의 효력이 어떤지를 써줘야죠. 이릉 유효하지만 취소 판결이 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지. 그게 정확한 답이죠. 물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써도 얘가 알고는 있구나 라고 하는데 뭔가 좀 개운치 않죠.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그런 하자가 있으니 우선 유효하지만 취소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묻는 거에 대한 답을 해야지. 근데 그럴 때 그거는 이제 문제만 다시 읽어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해결을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쓰시라는 거 그것도 강조드려요. 자, 이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사례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부터 볼게요. 자, 그리고 해설 내용은 우리 기본 강의하듯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쟁점 짚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그냥 짚는 방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1번 호텔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 갑 주식회사 자본금 250억 원이다. 자, 갑 주식회사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갑 주식회사 회사 이름 뭐 위에다 쓰죠. 자본금이 250억 원이라 그랬어요. 자본금 250억. 물론 이 부분은 순자산이죠. 이 부분은 순자산. 요게 이제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 요게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는 이제 순자산을 표시하는 거라 자본금은 한 요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만 자본금이죠. 하지만 이 순자산 부분에서 자본금 외에는 언급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250억 그냥 이렇게 순자산 부분에다 쓸게요. 2016년 3월 2일 건축 내장재를 제조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로부터 제주도 호텔 신축에 필요한 전동 블라인드 470개를 구매하고 그 즉시 수령하였다. 2016년 3월 2일 을 회사로부터 전동 블라인드 구매. 을 회사로부터 전동 블라인드 구매. 갑 회사는 전동 블라인드를 설치한 후 2016년 10월 12일 전동 배터리가 고장난 블라인드 120개를 발견하고 이 하자는 성질상 점유 이전일로부터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을 회사에게 불량품이 인도되었으니 회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하였다. 2016년 10월 12일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했죠. 이 정도 날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지금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뭐죠? 전체적으로 갑 회사가 전동 블라인드 샀는데 3월 2일 날 전동 블라인드 샀는데 10월 12일 날 고장난 거 발견하고 하자담보 책임 물었다. 지금 요 스토리죠. 요 스토리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갑회사 대표이사 A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들의 논의를 거친 후 아래 의사록이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하고 A와 B를 공동대표이사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하였다. 이사회 개최해갖고 공동대표이사 뽑고 지배인으로 선임해서 등기했다네요. 이사회 의사록 보면은 갑 주식회사는 2016년 1월 13일 대치동 4옥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래 안건을 의결하다. 2013년 1월 13일이네요. 2016년 1월 13일 이사회. 안건이 A와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했다. 안건이 D를 갑주식회사 동수원 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한다.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 행위는 이사의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했다. 1월 13일 날 갑주식회사 이사 아무개가 출석해서 했다라는 거네요.
두 가지 했고 이게 그 진도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한 회차 사실관계가 뒤에서 계속 나와요. 설문별로 나와. 근데 설문이 보통 한 4개 정도 나오니까 한 회차 사실관계가 4번 나오겠죠. 4번 정도. 근데 이거를 수업할 때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또 지루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해당 설문과 관련된 사실관계만 읽을게요. 수업 시간에는 해당 설문과 관련된 거.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이제 세 번째 단락있죠. D는 해서 나오는 거. 그걸 한번 보시죠. D는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갑회사의 영업소장 명의로 거래처 사장인 E로부터 동수원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필요한 쇠석 등 건축자재를 9천만 원에 구입했다. 자, 이건 뭐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거는 1월 13일 날 이사회 결의해갖고 A, B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사실 그 설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D를 지배인으로 선임을 했다. D를 지배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지배권을 제한했죠. 안건 2에서 보면 D를 갑주식회사 동수원 사무소 영업소장으로 임명을 한다 해서 이사회의 결의로 D를 지배인으로 선임을 했는데 지배권을 제한을 했어요. 단 5천만 원 이상의 구매 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얻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사회 결의를 받아라.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 지배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했다. 근데 오른쪽에서 보면은 D가 9천만 원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배권 범위를 벗어나서 대리권 행사를 한 거죠. 그 효력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묻는 거죠. 자, 4번 설문 보시면 E는 갑회사에게 물품 대금 9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E는 갑회사에게 물품 대금. 갑회사의 지배인 D가 지금 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E로부터 9천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매수를 했다. E가 갑회사에게 9천만 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자, 9천만 원 청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보고 있다. 뭘 물어보는 거겠어요? 문제가. D가 체결한 건축자재에 대한 매매 계약이 유효한가? 이걸 묻는 거겠죠. 유효하면 청구할 수 있을 거고 효력이 없다면 청구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유효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거 뭐가 문제가 돼요? 대리권의 범위가 문제가 되죠. 지배권의 범위. 지배권을 이사회 결의에서 제한을 했는데 그걸 벗어나서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지배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따져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써줘야겠어요? 지배권의 범위를 우선 써줘야 되겠죠. 지배권의 범위 어떻게 되죠? 지배인은 영업소에 관한 영업소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죠. 지배권의 정형성, 포괄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형성, 획일성, 그다음에 포괄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위의 크기의 면에서 봤을 땐 포괄적이다.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 행위에 의해서 수권 상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걸 나타내는 면에서는 이제 정형성, 획일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획일성이라고 했을 때 이 획일성은 불가제한성이라고도 해요. 불가제한성. 근데 불가제한성이라고 해서 지배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상인이 지배권의 범위,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일부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왜? 제한할 수 있는데 왜 불가제한성이라고 하느냐? 지배권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우리 상법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불가제한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권의 범위는 이만큼 있는데 제한은 가능하다. 요만큼으로 제한하고 요만큼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요 범위에서 지배인이 법률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는 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우리 상법은 지배권의 범위를 내부적 제한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럼 효력이 어떻게 돼요? 지배권의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 요 범위 내 여기서 행위를 했을 때 효력이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죠.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요.
제 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난 거지만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즉 지배권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모르는데 중과실이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 쓰라는 거죠. 자, 근데 그 악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요?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져요.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서 진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행위.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지배인의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예요. 원칙적으로는. 건축 자재 구매 행위 그거는 영업상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 거기에 포함이 되잖아. 원칙적으로는 D의 권한 범위 내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사의 결의로 5천만 원을 넘는 범위에서는 지배권이 제한이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이에요. 근데 이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이가 이러한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모르는데 중과실이 없었으면 이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는 선의로 추정이 돼갖고 이 거래는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을 벗어나는 행위지만 유효하다. 하지만 갑이 이의 악이나 중과실을 입증을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사실관계에 이가 악이라거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얘기는 특별히 없죠. 그렇다면 선의로 취급을 해줘야지. 선의로 취급을 해주면 이건 유효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3번을 봐야 되는데 4번 먼저 볼게요. 사실관계가 이게 같으니까. 4번 보시면 설문만 볼게요. 방금 사실관계는 방금 봤던 거랑 똑같아요. 갑 회사는 을 회사에게 전동 블라인드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갑 회사가 3월 2일 날 을 회사로부터 전동 블라인드를 샀어요. 근데 10월 12일 날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었죠. 그런 상황에서 갑 회사는 을 회사에게 전동 블라인드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묻는 거죠. 그거를 보자고요. 자, 원칙적으로 물건 샀는데 하자가 있으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물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A, 갑 회사, 을 회사 다 회사니까 상인 간의 매매고 상인 간의 매매니까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게 제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봐줘야 되겠죠? 근데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여기서 찾아볼 건 뭐가 있을까요? 목적물 인도는 3월 2일 날 받았는데 하자 발견은 10월 12일 날 발견을 해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물의 검사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게 제한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목적물의 검사 통지 의무 한번 쭉 볼게요. 자, 목적물의 검사 통지 의무 상법 69조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상인 간의 매매에서만 적용이 되죠. 상인 간의 매매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 산 놈은 목적물을 수령하자마자 즉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수량 부족이 있는지 바로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해서 하자나 수량 부족이 발견되면 바로 매도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야, 하자가 있다. 수량 부족이 있다.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뭐가 있죠?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요 세 가지가 이제 하자 담보 책임 묻는 건데 지체 없이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해주지 않으면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다만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나 수량 부족이 하자였을 때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 안에 검사를 해서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를 해주면 돼요. 6개월 안에. 근데 이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뭘까요? 취지는 일종의 그러니까 거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예요. 상사 거래의 신속한 종결. 그러니까 민법에 따르면
물건을 매수를 하죠. 이때 매수를 해요. 매수해서 인도를 받아.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다가 하자를 발견을 해요. 발견한 날로부터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1년,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면 돼요. 수령한 날로부터 상당히 쓰다가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한 날로부터 수량 부족은 1년, 하자는 6개월 내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사 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물건을 여러 사람한테 많이 팔잖아요. 근데 하자 담보 책임을 이렇게 오랫동안 물을 수 있도록 하면 매도인이 자기가 인도해 준 물건에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매도인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그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서 매수인 너는 받자마자 즉시 하자 검사를 해서 통지를 해줘라.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끝내자. 하자 담보 책임 물을지 말지를. 하자가 있어서 봐서 통지를 해주면은 하자 담보 책임 바로 묻고 거기서 안 물으면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상사 매매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자, 근데 이 규정의 적용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즉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 줄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수량 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매도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굳이 매도인을 이렇게 보호해 줄 이유가 없죠. 상사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하자. 이거는 매도인 보호의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럴 이유가 없죠. 악의인 경우에는. 그래서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방금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자마자 즉시 검사해서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6개월 내에 그러니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발견을 해서 통지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자의 성질상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에도 6개월 내에 발견해서 통지를 해줘야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하자까지도 6개월 내에 발견해서 통지해주지 않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법이 국민들한테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데 객관적인 하자 성질상. 근데 그걸 발견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 불가능한 걸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설이 대립이 됐죠. 하자의 객관적 성질상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것도 6개월 내에 발견해서 통지해주지 않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냐? 그래서 학설 아니다. 소설이죠, 이건 소설이죠. 아니다.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거는 6개월 지나서도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 소설도 있어요. 거기서 방금 얘기한 그런 근거예요. 법이 불가능한 걸 요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취지죠.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판례는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 하더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해서 통지해주지 않으면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거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러한 예외 없지 않냐? 법이 6개월 내에 하라 그러지 않냐? 법이. 그렇게 봤죠. 자, 우리 사례는 지금 어때요? 3월 2일 날 인도를 받았어요. 근데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해 준 건 6개월이 지났어. 6개월이 지났죠. 3월 1일부터 4, 5, 6, 7, 8, 9. 9월 2일 되면 6개월 지난 거죠. 근데 10월 12일 날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해 줬으니까 6개월 지난 거예요. 자, 6개월 지났는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선 상사매매가 적용되는지 먼저 판단해야죠. 상사매매가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상인 간에 매매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상인 간에 매매인지 우선 보자고요.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구입을 했어요. 매도인, 매수인 다 회사예요. 회사는 상인이죠. 자, 상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이거하고는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요. 이 사례하고. 근데 우리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상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상인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회사인지를 우선 따져봐요. 회사인지. 회사라면 무조건 상인이에요. 그거는 회사라면. 회사가 46조 각호에 나오는 상행위를 하면 상사회사고 그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민사회사가 되죠. 근데 상사회사든 민사회사든 다 상인이고 상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사회사는 상사회사는 그건 별 구별이 실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구별의 실익이 있는 건데 그거는 우선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상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아니다 하면 그러면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즉 공법인 뭐 이런 거든 간에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얘가 하는 행위가 46조 각호에 나오는 상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걸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 46조 각호의 행위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나요? 그걸 사실 어떻게 외워요? 다 외울 수는 없지. 그냥 대략만 하면 되죠 뭐. 대략만 어떻게 하느냐?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행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매매 상행이죠. 우리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 그거 편의점 주인 상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상행이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아요. 그 다음에 임대업도 상행이죠. 건물 지금 여기도 지금 건물 임대업 하는 누군가로부터 임대 받아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걸 아니에요. 메가로이어스가. 그러니까 건물 임대업 이런 거 임대 뭐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건 제조업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이런 다 상인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대략적으로 우리가 쉬운 상행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상행인지 애매한 것도 몇 개 나와요. 그러다가 저 뒷편에 가면 우리 상행위법 각칙에 나오는 행위들 다 그거예요.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그다음에 운송업, 운송주선업, 그다음에 리스업, 뭐 가맹업, 그것들 쫙 나와. 그러니까 그 상행위 각칙에서 공부를 했으면은 그게 상행위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를 따져주면 영업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상인인지를 볼 수 있어요.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영업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죠. 영업성이 있느냐 이거는 영업성 뭐예요? 영업성 영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죠. 영리성이라는 거는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벌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돈 벌 목적. 그다음에 계속 반복성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갖고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설명할 때는 편의점을 생각하시라 이렇게 하죠. 편의점 매매업이니까 여기 46조 각호 1호 행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주인 돈 벌려고 지금 편의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리성이 있어요. 이윤 획득의 목적. 그다음에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죠. 편의점 하루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46조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설비상인에 해당하느냐 이걸 봐야죠. 설비상인에 해당하느냐. 자, 당연상인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따져줬으니까 다음에는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이걸 따져줘야 되죠. 근데 의제상인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어요. 근데 민사회사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첫 번째에서 따져줬으니까 이 세 번째에서는 설비상인에 해당하는지만 따져주면 돼요. 설비상인에 해당하는지 이거는 어떻게 따져줘요? 설비상이라는 거는 점포기탄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46조 각호의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이게 설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어떠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느냐 이걸 따져주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상인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상인이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죠. 상업 사용인도 고용하고 광고도 하고 상업 장부 만들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자주 보잖아. 식당, 편의점 이런 것도 이런 사람들이 다 상인적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유사하게 하고 있느냐.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이걸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져주는 순서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률 교수님 책에 나와요. 이런 순서로 따져주라고. 자, 근데 우리 사례에서는 지금 되게 쉽죠. 갑, 회사, 을회사 다 회사니까 요건 상인이죠. 둘 다 상인이죠. 그러니까 상인 간의 매매, 상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구나 라고 하고서 보시면 되죠. 근데 갑회사는 지금 전동 블라인드를 인도받자마자 즉시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해 주지도 않았고 6개월이 지나서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해 주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얘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1번이랑 4번을 같이 본 거예요. 자, 이제 2번 봐야 되는 상호를 소개하는 영업 양수인의 재금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